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재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능형 금융 포럼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출범한 그 포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든지 NFT,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것들이 이제 디파이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 디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만 완성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금융은 대부분 다 이 정책과 규제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또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규제가 아주 깊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한참 어떤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요 디파이 쪽에 관한 관련해서 디파이가 또 산업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확장되고 일정하게 성장해 나가려면 이 정책과 규제가 반드시 개입돼야 되는데, 이런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 디파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새로운 조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도 2000년대 초반에는 뉴 이코노미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다라고 등장을 하고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 분야에서 이제 중앙집중형 금융에서 그다음에 이 탈중앙형 금융으로 가면서 이게 금융 쪽이 이제 중앙형에서 탈중앙형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패러다임이 변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에서 그다음에 뉴 이코노미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올드 이코노미, 특히 이제 이 중앙집중형 금융 환경에서 뭔가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화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 핀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디파이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중앙집중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탈중앙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뭔가를 요구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대가 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요, 디파이란 무엇인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파이하고 관련된 특성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하고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정책과 규제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책과 규제가 개입되는 부분에서 정책과 규제의 어떤 접근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표준 TTA 같은 경우는 이 표준 협회이기 때문에, 표준을 제정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동향하고, 그러면 ITU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하고 관련된 포커스 그룹이 만들어져서 일정하게 기술 보고서나 아니면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중앙집중형 금융시대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인데, 표준 관점으로 보면 디파이하고 관련된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져야겠구나, 분산형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에 관한 시사점으로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꿔서 메타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라는 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많은 역량을 이 메타버스 플랫폼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이 플랫폼 내에 NFT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FT 쪽 관련된 것도 디지털 프로덕트하고 관련된 영역이냐라고 하는 걸 마크 주커버그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이행을 하면서 기존의 페이스북 내의 조직,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꿨죠. 네. 조직 내에 결제나 금융 서비스 부서 및 프로덕트 부서가 하나의 노비라고 하는 부서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떤 금융하고 관련된 것들로 사업의 많은 영역이 집중되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쪽에 메타라는 회사가 집중하면서 어떤 발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프레임워크들이 발표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디지털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부동산하고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 기술이나 비즈니스가 특정 기업에 종속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부동산하고 관련된 정부의 허가, 면허, 수수료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고려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메타버스 환경에서 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기적 토큰의 어떤 휘발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부동산하고 거래하고 관련된 이런 안전성, 그다음에 이 금액이 또 상당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그 투기적 토큰 같은 것들이 이 휘발성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고, 그 무형이익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해서 의회에 재무부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법화 단계로 가서 재무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역할을, 그다음에 기능을, 권능을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 건지 이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 입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 미국 재무부가 그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이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향으로 말씀드릴 거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디파이 트래킹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체인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하고 관련된 트래킹,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도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 제도권에 들어오고 나서 디파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교환이라든지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든지 전통 금융기관 간의 어떤 부정 활동에 관한, 금융거래에 관한 활동을 추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제도권이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디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디파이라고 하는 건 현재 금융을 약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현재 금융은 여러분들 예금자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금자들이 그 저축한 돈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가는 자에게 돈을 대출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한테는 관심이 없죠. 돈을 빌려갈 사람한테, 아니면 빌려갈 기업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서 그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라고 해서 Know Your Customer라고 하는 고객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대출을 받아가도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중앙집중형 금융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인데, 그러면 이 디파이는 뭐냐면 그 예금자와, 그렇죠? 돈을 빌려줄 사람과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갈 사람의 들끼리 어떤 피어 그룹을 이루면서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술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분산 응용 프로그램, DApp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디파이에는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조직 구조, 그렇죠? 그 DAO라고 해서 탈분산형 조직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중개를 갖다가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파이 거래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기본 결제 플랫폼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에는 세 가지 그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서비스, 그 다음에 디파이 이용자가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결제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변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양 및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디파이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위험 매개 변수 및 이자율 지정 같은 관련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파이 이용자는 거래를 위해서 디파이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서비스는 그 지금의 인터페이스나 어떤 통신 방식은 중앙 집중형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갑 또는 그 스마트 계약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 P2P 형태이지만 서비스는 또 중앙 집중형의 웹 기반으로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갑 아니면 스마트 계약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용되는구나, 서비스가 제공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의 권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전통적인 어떤 통제기관, 비영리 기관의 어떤 커뮤니티, 분산형 자율조직 DAO에서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디파이 스택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약 그 스택이 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하단은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제 분산형 원장 기술들이 기본을 이루고요. 그 위에 자산이 이루어지는데 자산도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에서 이 자산 기반의 특징 중에는 이 피아트 머니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하고 1대1 교환을 하게 그 페그,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그 정해버리는 이런 그 자산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가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그 현재 피아트 머니에 기반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방식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를 갖게 됐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한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신한은행이 발행을 하겠다,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한 배경도 이렇게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어, 안정이라는 단어에다가 그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지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보험,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그 다음에 그 크레딧, 그 다음에 이 분산형 교환에서 이제 거래를 촉진한 이런 영역들로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단에 있는 이렇게 이제 집중시켜서 교환하게 만드는 이런 덱스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이제 자산 관리와 그다음에 이익 관리를 위한 어떤 이런 그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5개 층으로 해서 디파이 스택들이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디파이 스택에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 그 피아트 머니 중심의 그 지금 현재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1대1로 그 교환이 되고 고정이 되는 어떤 그 불확실한 그 암호화폐 자산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나 정책이나 이런 요소들이 요 그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 쪽에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축을 기반으로 해서 규제와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특히 디파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가면서 이 제도화된 비즈니스로 이 디파이 영역이 그 성장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대두되거나 앞으로 성장해 나가서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파이하고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 인센티브 내용도 좀 다양화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락어 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퀴디티 마이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마이닝이 있고, 에어드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드 파밍, 리퀴데이션 피 이런 것들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락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유동성이나 담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락업하는 거죠. 묶어두는 거죠. 그 묶어두는 데에 대한 이자 또는 거래 수수료를 갖다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이제 락어 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퀴디티 마이닝은 유동성 마이닝이라고 뭐 아직 용어가 우리식으로 번역은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동성 마이닝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자체에서 발행한 그 토큰에 대해서 형태로 이자를 갖다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드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큰으로 지갑 주소에 그 보상을 하는 방식.
이렇게 그 인센티브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일단 일드 파밍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간의 자금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그 유동성 마이닝 및 락업 수익률에서 수익을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또 모색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유동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시장 조성자에게 성공적으로 변제한 담보 부족 대출 가치의 일정 비율을 지불해서 이익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디파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는 4가지 특성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금융 서비스 혹은 금융 제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 서비스나 제품을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가치를 전송하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중앙집중형 같은 경우는 간접이죠. 거래 당사자들끼리 간접, 어떤 특정한 매개체나 금융기관,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교환하게 되는데, 이 금융 서비스나 금융 제품들이 이제 직접 거래 당사자들끼리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디파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겠구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 최저 운영과 정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의 사전 정의 규칙이 있고 그 명확한 논리에 따라서 거래가 실행되고 기록되고요. 제3중개인을 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들끼리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정의할 수 있는 방식, 당사자들끼리 정의할 수 있도록 이런 명확한 논리들이나 그 거래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보호 설계인데요. 디파이 서비스가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은 중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계정 소유자 이외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사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개방형이고 구성 가능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 집중형 금융 서비스를 위한 오픈뱅킹과 유사하게 서비스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개 API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디파이 프로토콜을 위한 기본 소스 코드의 광범위한 가용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4가지로 디파이의 특성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디파이 특성 중에 특히 이 4가지 전부가 현재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와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들끼리 거래한다. 그 다음에 신뢰 최저 운영과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비보호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 4가지 특징이 현재 규제 정책과 충돌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파이와 관련돼서는 많은 규제 정책하고 관련된 것도 이슈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자산이죠. 미국 달러나 그 다음에 유로화나 파운드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원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안정자산과 관련해서 토큰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불안정한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 이 디파이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기술 요소들이 안정자산과, 그러니까 현재 피아트 머니들하고 1대1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변동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이 디파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은 갖출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기반,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반이죠. 이더리움이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과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현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화폐 이런 것들로 디지털 자산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토큰 공급의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 공급의 동적 확장 및 축소를 통해 패그, 그러니까 일정한 자산과 어떤 거래 비율, 가치관 비율 같은 것들 어떤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어서 두 가지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된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인데요. 교환은 고객은 교환을 통해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게 만듭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것들은 중앙집중형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 분산형 거래소 덱스 같은 것들은 이 덱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디파이 서비스들을 이제 온전한 형태로 이 분산형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에 상환한 이자 상품의 어떤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베어링 인스트루먼트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할 때 이자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따로 설계가 돼 있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에도 이 크레딧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자하고 관련된 것들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금융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정한 시기에 그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특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선물하고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도 파생 상품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그 특정한 예술품이나 부동산하고 관련된 그 NFT들을 갖다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 파생금융 상품에서 그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나 정치 캠페인 같은 경우에 그 뭐 특정한 야구, 지금 최근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왔죠. 두산과 뭐 그 다른 팀이 경기를 했을 때 배팅을 하는 거죠. 이번 3차 경기에서는 두산이 몇 대 몇으로 누구를 이길 거야 라고 한 이런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파생금융 상품도 만들 수 있겠다. 정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어느 후보자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그 예측 시장 같은 것도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측 시장, 프레딕션 마켓 같은 건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들이 프레딕션 마켓을 이제 뭐 구현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파이 서비스 쪽에서 이 어떤 직접적인 이해 교환,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체계들이 등장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서비스도 이제 그 디파이 서비스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지불금을 징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장된 소액 보험료를 지불해서 그 위험을 갖다가 해칭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보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험에서는 디파이 보험에서는 탈중앙 트랜잭션 및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 해킹 같은 특정한 유형의 보험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보험도 가능해졌구나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스마트 계약이니까 이더리움하고 관련된 기술 세트들이 주로 그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인데요. 다른 어떤 이용자들 아니면 유저들 아니면 고객들의 어떤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그 은행이나 증권사 찾아가서 나는 이런 자산 관리를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문서를 하나 주죠. 프라이빗 뱅커들이 문서를 제시하면서 그 고객의 위험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시간 범위, 기타 여러 조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 자산이 뭐 증권형인지 아니면 채권형인지 주로 예금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위험에 대한 태도를 파악을 해서 자산 관리하는 거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자산 관리는 자산의 어떤 관리 수명 주기를 뎁을 통해서 수립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명성과 효율성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정리된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지만 거기 또 굉장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5가지 영역으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금융하고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술에 관련된 것들,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준법에 관한 것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위험 요소들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융하고 관련된 것은 뭐냐면 디파이 서비스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동료 이용자의 거래 행동으로 인한 자금 고갈 같은 것들이 가장 위험으로 크게 대두될 수 있고요. 기술로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고 디지털 환경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어떤 해킹의 위험성,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체의 오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 기술 위험으로 요소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관리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거버넌스를 위한 인간 시스템의 실패 같은 것들이 운영 측면에서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은 주로 이제 이 제도권 정책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불법 활동에 참여하거나 규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디파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금융에서 가장 많이 그 관리되는 것이 AML이죠. 안티 머니 런더링에서 돈 세탁. 그 다음에 그 거래 당사자들 속이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위험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이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에 집중되어 있는 디파이에서 크게 그 준법 감시 위험 요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위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디파이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력 확장, 통합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거시적인 충돌 또는 약화, 이런 현상,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위험 요소들은 여기 옆에 오른쪽 요소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위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DAO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처음에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 DAO 같은 경우는 최초로 디파이 서비스가 2016년도에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 코인이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계약에 잠겨 있었는데, 이 공격자가 출시되기 전에 재진입 버그를 악용해서 자금의 약 40%를 차일드 DAO로 유출하면서 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쪽에서는 하드 포크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수 피어 같은 경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알려지게 된, 그래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체인을 계속 채굴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하고 하드 포크가 있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술 위험 사례들이 있어서 하드 포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익 거래 로봇 같은 거 봇을 써서 특정한 거래를 갖다가 속이거나,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그 수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아비트레이지 로봇 같은 걸 써서 이 디파이의 거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요소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생성해 나갈 때 그 인위적 가짜 정보가 생성된다든지 틀린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일시트한 정보들이 생성이 돼서 온라인에 입력이 되게 되면 시작점 자체가 불확실하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 어떤 악의적인 태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오라클 프로블럼이 굉장히 중요하게 금융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디파이에서는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에 DAI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그 약 30% 급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요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컴파운드를 겨냥한 의도적인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라클 위험 사례가 구체적으로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위험 사례는 여기 구체적으로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접근인데요. 이 신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디파이의 4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현재 규제와 충돌합니다.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 정책의 수립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가 그 정책이나 규제에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이 일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중립적인 규제나 정책 같은 것도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규제 정책적 접근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디파이하고 관련된 금융 규제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태도에 관련된 건 관용적인 관점을 본다든지, 어떤 경고를 보낸다든지, 어떤 기존 규칙이 이미 관련 행위자의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준수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인포스먼트, 시행을 하는 이런 일들, 옵트인 정책, 규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라이센스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든지, 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새로운 라이센스 유형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어떤 그 기대치 발표, 아니면 어떤 지침을 가이드라인 같은 걸 발표한다든지 하는 어떤 규제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정책도 현재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당국의 어떤 특별한 그 규제 유닛을 선구적인 규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들을 읽어내면서 그다음에 어떤 안정적인 규제나 정책을 도입하는 이런 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보가 시장에서 계속 흘러다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규제 당국이 이 암호화폐 쪽에서 ICO 백서 같은 형태로 시장에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전통적인 규제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하버 정책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증권감독국에서 이제 DA 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SEC 접근 방식이나 우려사항 것들 제시하면서 업계와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간 이런 그 전통적인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기관 간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규제하는 방식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디파이는 그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뭐 완전하게 100% 분산형으로 이행할 수는 없지만 여기 규제가 정책이 개입이 되면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 분산형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단계로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적자 단계별로 그 규제나 정책이 개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ITU가 이 중앙집중형 금융시대의 그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2013년, 2017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꾸고 분산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냐라고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점으로 이제 정리해 드릴 텐데요. 2009년도 이전에는 탈중앙화 금융 자산도 없었고요. 2015년 이전에는 범용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디파이 같은 파생 상품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권장사항이라는 것들이 없었고, 완전하게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시사점, 탈중앙화된 시대에서 새로운 표준이나 금융 서비스에 관한 것들이 규제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디파이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